여러분,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타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?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 높은 하늘에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또 다른 나라 국경을 마음대로 휙휙 넘어다닐 수 있을까요? 사실 여기에는요,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거대한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약속, 전 세계 항공여행을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는 크게 6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처음에는 전쟁이 막 끝난 뒤에 그야말로 무법지대 같았던 하늘에서 시작할 거고요. 그리고 시카고에서 강대국들이 어떻게 맞붙었는지 또 그 결과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행의 기본 규칙들, 그리고 그게 실제 우리 비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죠.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입니다. 전쟁을 겪으면서 비행기 만드는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거든요. 근데 문제는 하늘의 규칙이 그 기술 발전 속도를 전혀, 정말 하나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? 아니, 비행기는 쌩쌩 잘 날아다니는데 왜 항공사들은 맘대로 너 오늘부터 파리로 취항해야지?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걸까요? 기술은 되는데 말이죠. 이 질문이 바로 그 당시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했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. 상황이 어땠냐면요. 정말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. 나라마다 규칙이 다 다르고 그냥 다른 나라 하늘을 지나가는 것조차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였죠. 뭐랄까, 고속도로는 쫙 깔렸는데 신호등이 제멋대로인 거랑 비슷해요. 이러니 안정적인 국제선 사업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. 그야말로 이력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디어 사람들이 모입니다. 1944년 무려 52개 나라 대표들이 미국 시카고에 모여서 머리를 맞댄 거죠. 이게 바로 앞으로의 항공 질서, 그 운명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시카고 회의였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거대한 그림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힙니다. 자, 보세요. 당시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. 한쪽에는 미국이 있었어요. 전쟁을 거치면서 항공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은 상공의 자유를 외친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야, 우리 그냥 아무데나 자유롭게 비행기 띄우자, 이거죠. 완전 공격적인 전략이었어요.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영국이랑 유럽 구파들이 있었죠. 이 나라들은 전쟁 때문에 항공산업이 거의 박살난 상태였거든요. 만약 미국 말대로 했다간 자기네 항공사들이 그냥 거대한 미국 항공사한테 꼴꺽 삼켜질 게 뻔했단 말이죠. 그래서 안 된다,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, 이렇게 방어에 나선 겁니다.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는데 어느 한쪽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? 당연히 안 되죠. 결국 양측은 한 발씩 뒤로 물러나서 정말 위대한 대타협을 이뤄냅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항공 질서의 뼈대가 된 거예요. 그 결과로 탄생한 게 바로 시카고 조약입니다. 1944년에 맺어진 이 조약,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국제 항공 규칙의 뿌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조약이 뭘 했냐?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, 이 규칙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국제기구, 바로 ICAO, 아이카오를 만들었습니다. 둘째, 내 하늘은 내 거야 하는, 즉, 각 나라가 자기 영공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영공 주권 원칙을 확실하게 못 박았고요. 그리고 셋째, 전 세계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안전 기준,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 거죠. 자, 그럼 이 조약이 만든 핵심 원칙들이 대체 뭔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?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나는 모든 국제선 비행기에 적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규칙들이거든요. 가장 기본 중에 기본, 바로 영공 주권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생각해서 모든 나라가 자기 땅 위에다가 하늘 끝까지 닿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어떤 비행기도 그 나라 허락 없이는 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.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모든 비행기에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여기서 그 타협의 흔적을 볼 수 있죠.
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타는 개인 전세기 같은 부정기 항공편 있잖아요. 이런 건 비교적 자유로워요. 미리 허락 안 받아도 다른 나라 하늘에 지나가거나 기름 넣으려고 잠깐 내리는 게 가능하죠. 하지만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항공사의 정기 항공편은 완전 다릅니다. 반드시 사전에 양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늘을 지나가고 또 착륙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찾아낸 절묘한 균형점이었던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. 바로 에어 카보타지라는 원칙인데요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건 외국 항공사가 우리나라 국내선 노선을 운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항공이 김포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를 띄울 수는 없다는 거죠. 각 나라의 국내선 시장은 그 나라 항공사들을 위해 보호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큰 원칙들을 봤고요.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이 원칙들이 실제 비행 현장에서,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. 이 모든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비행기들이 있다는 겁니다. 바로 국가항공기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. 군용기, 경찰 비행기, 아니면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것들이요. 이런 특수 목적의 비행기들은 이 시카고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외교적인 절차를 따라서 움직입니다.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여권이 필요하잖아요. 비행기도 똑같아요. 국경을 넘을 땐 신분증이랑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. 시카고 조약에서는 모든 국제선 민항기가 바로 이 서류들을 반드시 싣고 다니도록 하고 있어요. 이 비행기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, 안전한지, 조종사 자격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들이죠.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규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그 사고가 난 나라에서 조사를 시작해요. 하지만 동시에 그 비행기가 원래 소속된 나라에서도 전문가를 보내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. 이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전 세계적인 약속인 셈이죠. 자, 결론입니다. 이 시카고 조약은 만들어진 지 거의 8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 하늘의 질서를 꽉 붙잡고 있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조약 전문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. 이 조약은 국제민간 항공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기회균 등의 원칙에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한다. 결국 어느 한 나라가 하늘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공평한 기회를 갖고 안전하게 하늘길을 이용하자는 게 핵심 정신이었던 거죠.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비교적 저렴하고 또 안전하게 해외를 오갈 수 있는 거, 이게 다 80년 전 시카고에서 이뤄진 이 위대한 타협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조약이 없었다면요, 하늘은 아마 끝없는 분쟁과 혼란으로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.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인프라 그 자체인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. 하늘에 드론이 빼곡히 날아다니고 민간 우주선이 관광객을 싣고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. 과연 이 80년 된 낡은 규칙만으로 미래의 하늘까지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? 어쩌면 하늘의 질서를 위한 또 다른 위대한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